살려주세요. 제 아들입니다. 제발. 전 세계가 포기한 수술. 생존 확률 단 22%. 사우디 왕궁 한가운데 한 소년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세계 최고라던 미국 의료진도, 통계와 책임을 앞세운 일본 의료진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일본은 380억 달러를 들이밀며 이 비극을 거래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수술실로 뛰어든 나라가 있습니다. 22%요? 그건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도대체 그날 사우디 왕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모든 나라가 물러설 때 한국만 끝까지 남았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마츠모토 켄토입니다. 일본 외무성 소속 중동 아프리카국 수석 공사로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마시며 살아온 사내입니다. 제 앞에는 지금 최고급 이탈리아제, 송아지 가죽으로 제본된 아주 두껍고 무거운 서류 철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비전 2030 한일 경제협력안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새겨져 있지만 이 서류의 본질은 아주 단순하고도 폭력적인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5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본력이었죠. 저는 지금 섭씨 48도를 오르내리는 리야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성급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에 서 있습니다.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공기를 맞으며 최고급 실크 넥타이를 고쳐 매는 제 거울 속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오만하고도 짙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 아니 완벽한 종속국으로 만들어버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최종 서명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50조 원짜리 청사진은 제가 제 외교관 인생 30년을 모두 걸고 치밀하게 설계한 거미줄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척박한 사막 위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데 120억 달러를 쏟아붓고 차세대 수소 에너지 합작 사업에 95억 달러, 자동차 부품 생산 단지에 87억 달러, 그리고 스마트 농업 기술 이전에 78억 달러를 밀어넣는 완벽한 계획이었죠. 이 4개의 굵직한 기둥이 사우디 땅에 우뚝 세워지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는 향후 최소 20년 동안 우리 일본의 핵심 부품과 기술력 없이는 단 하루도 국가 인프라를 돌릴 수 없는 처절한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 일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 돈으로 한 국가의 목줄을 틀어쥐는 것, 그것이 제가 지난 30년간 종교처럼 맹신해온 외교의 본질이자 강대국의 힘의 논리였습니다. 50조 원이라는 압도적이고 폭력적인 자본 앞에서는 제 아무리 콧대 높은 사우디의 왕족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허리를 굽히고 우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펜트하우스 집무실 넓은 책상 한 구석에는 매일 아침 도쿄 본성에서 암호화되어 날아오는 각국 대사관의 동향 보고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내로라 하는 서방 강대국들의 치열하고도 은밀한 첩보전 사이에서 저는 유독 맨 밑바닥에 초라하게 깔려있는 대한민국의 보고서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고는 습관처럼 콧방귀를 뀌곤 했었죠. 한국이라니 제 눈에는 참으로 우습고도 측은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이 거대한 오일머니의 성지, 사우디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뭔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 인부를 파견해 뙤약볕 아래서 비장하게 땀을 흘리거나 화장기 짙은 K-팝 아이돌들을 데려와 춤을 추며 콘서트를 여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우리 일본 제국이 억 단위를 넘어 조 단위의 거대한 플랜트를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을 때 한국은 만 단위의 푼돈을 쫓으며 전전긍긍하는 삼류 국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불과 며칠 전 사우디 왕궁의 화려한 접견실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한국 특사의 처절한 모습은 제 이런 굳건한 비웃음에 완벽한 쐐기를 박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우디 투자청 고위 관료들과 캐비어를 곁들인 최고급 오찬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왕궁 정문을 통과하는 한 무리의 동양인들이 눈에 띄었죠. 화려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촌스러운 남색 기성복 양복을 입은 한국 특사 일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특사라는 작자가 참으로 기가 막힌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어가며 양옆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말단 왕궁 경비병들에게 일일이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90도로 굽혀가며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발음조차 서툰 아랍어로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며 인사를 건네는 그 알량하고 비굴한 구걸 외교를 보며 저는 곁을 따르던 제 오른팔 후배 외교관 다나카의 어깨를 치며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다나카, 저 총극을 좀 보게나. 외교는 저런 싸구려 감성이나 예의범절 따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돈과 무기로 상대방의 길을 꺾어 누르는 것이 진짜 외교란 말입니다. 저렇게 이름 모를 말단 경비병 10명, 20명에게 허리를 굽혀 호감을 사본들, 내가 이 서류 가방 안에 쥐고 있는 50조 원짜리 계약서 한 장의 육중한 무게를 감히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은 영원히 우리 일본의 발끝조차 쫓아오지 못할 감상적인 하수들인 겁니다. 다나카 역시 제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며 비웃음 가득한 눈빛으로 한국 특사의 초라한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완벽한 철벽 같은 자신감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우디라는 이 거대하고 위험한 체스판 위에서 유일하게 왕을 쥐고 흔들 승리자는 오직 저 마츠모토 켄토 한 사람뿐임을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저의 그 철옹성 같은 확신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구름 한 점 없이 잔인하게 맑았던 리야드의 어느 화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펜트하우스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샴페인 잔의 기포를 만지작거리며 최종 계약 시간을 여유롭게 기다리던 제게 돌연 육중한 굉음과 함께 다나카가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부수듯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하기 짝이 없던 녀석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서류를 쥔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사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왕궁의 내밀한 정보망을 통해 긴급 전문이 떨어졌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둘째 아들, 파이살. 왕자가 도심 외곽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들고 있던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교통사고? 겨우 14살짜리 어린애 하나 다친 것 아닌가. 사우디 왕실에 넘쳐나는 게 왕자들인데 그깟 사고 하나가 지금 코앞에 닥친 이 380억 달러짜리 역사적인 서명식보다 중요하단 말입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똑바로 보고하십시오. 하지만 다나카가 벌벌 떨며 건넨 현지 병원의 1차 브리핑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제 오만했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고 등골을 타고 서늘한 얼음장 같은 식은땀이 쫙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제 얄팍한 예상과 계산을 아득히 뛰어넘을 만큼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왕자가 타고 사막 도로를 달리던 최고급 방탄 차량이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화물 트럭과 시속 120km의 속도로 정면 충돌해버린 겁니다. 차체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14살의 가여운 어린 왕자는 그 쇳덩어리들 사이에서 다발성. 장기 파열에 두개골이 심각하게 함몰되는 그야말로 즉사에 가까운 치명상을 입고 만 것이었죠. 피투성이가 된 왕자는 구급 헬기를 통해 리야드 현지의 최고 수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사우디의 네로라 하는 수석 의료진들은 엑스레이와 CT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메스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미 손을 놔버린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공사님. 현지 의료진의 진단 소견에 따르면 현재 왕자의 심장 박동과 바이탈 사인을 고려했을 때 생존율은 단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수치라는 겁니다. 앞으로 72시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 중증 전문 의료팀이 당장 이곳으로 날아와 기적적인 수술을 해내지 못하는 이상 왕자는 절대 아침 해를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둘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패닉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왕세자는 피 묻은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며 전 세계의 맹방과 강대국들을 향해 제발 내 아들만 살려준다면 무엇이든 주겠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긴급 의료 구조 요청을 타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동 내 서열 최상위권 우방국이자 최첨단 정밀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일본 대사관의 한라인 전화기도 터질 듯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죠. 저는 이 위기가 곧 우리 일본에게는 사우디의 심장을 영원히 손에 쥘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저는 즉각 도쿄 외무성 본부의 지하 벙커와 후생성,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부서의 최고 위층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1급 화상회의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대형 모니터 화면 너머로 긴급 소집된 일본 수뇌부의 얼굴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시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상황을 브리핑하며 소리쳤습니다. 외무대신님, 후생성 장관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일본 최고의 외과 드림팀을 구성해 특별기 편으로 리야드에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그 22%의 확률을 뚫고 왕자를 살려내기만 한다면 사우디 국왕과 왕세자는 영원히 대일본 제국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겁니다. 50조 원짜리 계약은 물론이고 향후 100년간 중동의 패권은 완벽하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열변이 무색하게도 대형 화면 속 일본 후생성 장관의 굳게 다문 입술에서 흘러나온 대답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엄성이나 연민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소름 끼치는 통계학적 계산 그 자체였습니다. 마츠모토 공사,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방금 자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나? 현지 보고서에 적힌 생존율이 고작 22%라고. 10명 중 8명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배가 갈라진 채 피를 쏟으며 죽어나가는 절망적이고 끔찍한 수치란 말이네. 만약 우리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 의료진이 호기롭게 칼을 댔다가 왕자가 우리 의사들의 손에서 숨을 거두기라도 한다면 어쩔 텐가? 그 모든 정치적, 외교적 책임과 아들을 잃은 사우디 왕실의 맹렬한 분노를 자네가 감당할 수 있겠나? 게다가 그 끔찍한 수술 실패 기록은 전 세계 의학 저널에 대서특필될 것이고 완벽을 자랑하는 우리 일본 의료계의 수술 성공률 지표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거란 말이네. 고작 14살짜리 남의 나라 어린애 하나 살려보겠다고 우리 위대한 일본의 국격과 완벽한 의료 통계를 수렁에 처박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사우디 측에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우리 병원들의 내부 사정과 인력 부족을 핑계로 아주 정중하게 그러나 일말의 여지 없이 단호하게 수술 지원을 거절하도록 하게. 이건 국가의 명령이네. 모니터 화면이 검게 꺼지고 저는 넓은 펜트하우스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서 잠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단 72시간, 아니 이제는 시간이 흘러 60시간 남짓 뒤면 심장이 멎을지도 모르는 가여운 어린 생명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이끈다는 수뇌부라는 작자들은 수술 성공률이라는 알량하고 비겁한 통계 지표와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 고개를 저으며 책상 밑으로 비겁하게 숨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제 머릿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외교관의 본능이 다시금 차갑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후생성 장관의 말이 100번 지당하다. 고작 22%라는 도박 같은 확률에 우리 일본의 국군과 내 탄탄대로의 커리어를 걸 필요는 전혀 없다. 어차피 천조국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이나 의학의 본고장이라는 독일 같은 잘난 서방 선진국들도 결국 이 위험천만한 폭탄 돌리기를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피하려 들 게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쓸데없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철저하게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계산기로 승부를 봐야만 하는 것이다.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이내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넓은 책상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고하게 놓여있던 380억 달러짜리 서류철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쓰다듬었죠. 놀라 얼어붙어 있는 다나카를 향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나카, 도쿄의 지시대로 의료진 파견은 전면 백지화한다. 당장 대사관 차량을 대기시켜라.
나는 지금 당장 이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무게를 가방에 쑤셔 넣고 피바람이 부는 왕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참이니까.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해 이성이 마비된 왕세자에게 이 천문학적인 투자금과 최첨단 기술 이전이라는 달콤하고 치명적인 진통제를 쥐어준다면 그 어떤 부모의 찢어지는 슬픔도 결국은 마취시킬 수 있을 테지. 한 명의 생명은 쓰러지더라도 거대한 국가라는 톱니바퀴는 결국 돈의 힘으로 굴러가야만 하는 법이니까. 인간의 슬픔마저도 돈으로 완벽하게 매수해버리겠다. 저는 최고급 악어가죽 서류 가방에 잠금 장치를 소리를 내며 잠그며 50조 원이라는 탐욕의 무게를 단단히 거머쥐었습니다. 호텔 방을 나서 복도를 걸어가는 제 구두 발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대리석 바닥에 오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우디 왕실의 심장부로 걸어들어가 생명을 구하는 메스 대신 차가운 자본을 던져주며 유일한 구원자 행세를 할 완벽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며 말이죠. 하지만 오만의 눈이 멀어버린 저는 이 순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콧방귀를 뀌며 비웃고 벌레만도 못하게 무시했던 그 보잘것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저의 이 거만하고 끔찍한 계산을 얼마나 완벽하고 처참하게 짓밟아버릴지 말입니다. 대기시켜둔 검은색 외교관 차량 뒷좌석에 거만하게 올라타며 왕궁을 향해 출발하라고 손짓하는 지금. 이 순간 저의 등 뒤로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뿌리째 뽑혀 무너져 내리는 서늘하고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철저하게 눈치채지 못한 채 제 무덤을 향해 전속력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차가 굉음을 내며 사우디 왕궁 부속 최고급 병원의 거대한 황금빛 철문을 통과했을 때 그곳의 공기는 이미 짙은 피비린내와 무거운 죽음의 그림자로 빈틈없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 손에 들린 380억 달러짜리 서류 가방을 단번에 알아보고 수십 명의 고위 의정관들이 화려하게 도열해 제 발밑에 허리를 굽혔겠지만 그날의 병원 로비는 마치 융단 폭격이라도 맞은 듯 처참하고 기괴한 아수라장 그 자체였었죠. 최고급 이탈리아제 대리석이 깔린 바닥 위로는 사우디 최고의 의료진들이 피와 식염수로 붉게 얼룩진 가운을 입은 채 혼비백산하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중환자실 육중한 철문 너머로는 평소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왕비의 처절하고도 짐승 같은 오열이 복도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발기고 있었죠. 천하를 호령하던 중동의 절대 군주, 평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소문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조차 그 순간만큼은 권력자의 가면을 벗어던진 한 명의 나약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부신 황금빛 아랍 전통 복장은 이미 14살 난 어린 아들이 흘린 검붉은 피로 참혹하게 절여져 있었고 세상 무서울 것 없던 그의 두 손은 허공을 향해 사시나무처럼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행원 다나카를 눈짓으로 뒤로 물린 채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담긴 최고급 악어가죽 서류 가방을 마치 하나뿐인 구명조끼라도 되는 양 가슴팍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수술실 앞 대기실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왕세자를 둘러싸고 세계 최고의 첨단 의료 기술을 자랑한다는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출신의 사우디 왕실 수석 주치의 리처드 밀러 박사와 그의 서양인 의료팀 일행이 잔뜩 굳고 무거운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바짝 몸을 숨기고 짐짓 안타까운 척 미간을 찌푸린 표정을 꾸며내며 그들의 대화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전하, 대단히 송구스럽고 비통한 심정입니다만 저희 미국 특별의료팀은 방금 워싱턴 본원의 수뇌부와 긴급 화상회의를 마쳤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수술은 절대 불가합니다. 아니, 이것은 의학적인 의미의 수술이 아니라 그저 가망 없는 육신에 무의미한 칼질을 가하는 훼손에 불과합니다. 밀러 박사의 얇은 입술에서 기계처럼 흘러나온 단호하고 차가운 영어는 그렇지 않아도 싸늘하게 식어가던 수술실 앞의 공기를 빙하기처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왕세자가 핏발이 붉게 선 눈으로 고개를 번쩍 치켜들며 밀러 박사의 하얀 의사 가운 자락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그게
그게 대체 무슨 미친 소리요, 밀러 박사. 당신들은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잖소. 신이 내린 손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소. 내가 돈이라면 얼마든지 당신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주겠소. 1억 달러든 10억 달러든 아니 당신들 병원 전체를 통째로 사주겠단 말이오. 원하는 대로 백지수표를 써줄 테니 제발 저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내 아들의 심장만 다시 뛰게 해주시오. 천하의 왕세자가 체면도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며 매달렸지만 밀러 박사는 얼음장같이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붉은색 경고 표시가 가득한 태블릿 PC의 차트 데이터를 왕세자의 눈앞에 잔인하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것은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하. 현재 파이살 왕자님의 두개골 함몰 상태와 멈추지 않는 복강 내 출혈량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희 본원의 슈퍼컴퓨터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메스를 대고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차가운 테이블 위에서 사망할 확률이 자그마치 78%에 달합니다. 전하께서 붙잡고 계신 그 생존율 22%라는 숫자는 사실상 현대 의학적으로는 이미 완벽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없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수치란 말입니다. 만약 저희 존스홉킨스 출신의 미국 최고 의료팀이 이 무모하고 멍청한 도박 같은 수술을 강행했다가 실패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병원이 100년 넘게 쌓아온 무결점의 명성에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미국과 사우디, 양국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외교적 마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통계와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냉철한 과학자들입니다. 기적이라는 비과학적이고 감상적인 환상 따위의 위대한 미국. 의료계의 자존심과 커리어를 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부디 왕자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평안히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차갑고도 잔인한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왕세자는 하늘이 무너진 듯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세차게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피눈물을 쏟아내는 중동 최고 권력자의 그 처절한 광경을 기둥 뒤에서 지켜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비집고 새어나오는 쾌재의 탄성을 억누르느라 애를 먹어야 했었죠. 역시 내 완벽한 계산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했어. 콧대 높은 천조국의 잘난 의사놈들도 결국 저 22%라는 끔찍한 통계표 앞에서는 책임을 피하려 쥐새끼처럼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는구나. 우리 일본 본성 수뇌부의 판단이 100번 1000번 맞았던 거야. 감상적인 동정심 따위로 남의 피를 내 손에 묻힐 필요가 전혀 없지. 생명은 신의 영역이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세상은 결국 돈으로 굴러가는 법이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제 가슴에 품고 있는 50조 원짜리 서류 가방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을 발할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이성이 마비된 저 불쌍한 권력자에게 일본의 막대한 자본력이라는 달콤하고 강력한 마취제를 투여할 시간인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어차피 전 세계 누구도 불가능한 실패로 끝이 났으니 이제 남은 것은 압도적인 돈으로 저 처절한 상실감을 완벽하게 매수하고 사우디라는 거대한 석유 제국을 우리 일본의 발밑에 영원히 복종시키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구겨진 양복 재킷을 팽팽하게 당겨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세상에서 가장 근엄하고 위로에 찬 표정을 치밀하게 꾸며냈습니다. 그리고 오열하는 왕세자의 측근들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때려던 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해 이 끔찍한 비극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한국가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슬픔을 딛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사우디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이 380억 달러의 거대한 투자안에 서명하시오. 라는 아주 잘 짜인 위선적이고 역겨운 대사를 속으로 수십 번 곱씹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둥 뒤에서 막 한 걸음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왕궁병원 대기실의 두꺼운 참나무 쌍여다지 문이 누군가의 발길질에 떨어져 나갈 듯 거칠게 열어젖혀졌습니다. 그 엄청난 굉음에 저를 포함해 수술실 앞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문 쪽을 향해 쏠렸죠.
오열하던 왕세자도 짐을 싸서 도망치려던 미국의 밀러 박사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그 부서진 문틈 사이로 방금 전 대한민국 인천공항에서 이 뜨거운 사막의 열풍을 뚫고 무려 18시간을 쉬지 않고 날아온 땅과 모래, 먼지에 찌든 한 무리의 동양인 의료팀이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미국 의사들처럼 빳빳하게 다려진 최고급 정장이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새하얀 의사 가운 따위는 그들에게 사치인 듯 찾아볼 수 없었죠.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미 1분 1초를 아끼기 위해 입고 온 듯한 잔뜩 구겨진 파란색 수술복 차림에 그들의 양손에는 좋기 수십 킬로그램은 나갈 법한 무거운 은색 응급수술 장비 케이스가 손잡이가 부서져라 꽉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연한 무리의 맨 앞장에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의 깡마른 체구를 가졌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백만큼은 거인과도 같은 사내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장 하정민 교수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믿을 수 없는 극적인 등장에 왕세자는 넋을 잃고 유령이라도 본 듯 멍하니 바라보았고 제 뒤에 숨어있던 다나카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목소리로 제 귓가에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고 공사님, 저자들. 제가 아까 보고드렸던 그 한국에서 온 의료팀입니다. 본국 정부에서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절대 가지 말라고 철수 권고를 내렸는데도 사표까지 집어 던지고 제 발로 이 생지옥으로 뛰어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헛바람을 들이켜며 너무 어이가 없어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경제서열 17위짜리 변방국가의 시골 의사들이 대체 여길 왜 기어들어온 거야? 최첨단 의료의 성지라는 미국과 세계 최고의 정밀함을 자랑하는 우리 일본마저도 확률 제로를 선언하고 포기한 수술을 지들이 대체 무슨 용 빼는 재주로 해내겠다는 겁니까? 보나 마나 상황 파악도 못하고 영웅 행세하러 왔다가 피투성이가 된 차트 한번 훑어보고는 미국 의사들처럼 새파랗게 질려서 꼬리를 말고 냅다 도망칠 게 뻔하지. 그 알량하고 역겨운 보여주기식 쇼가 여기서 통할 줄 아나 보군. 그들을 비웃고 어이없어하는 것은 비단 저 마츠모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서 철수하려던 존스 홉킨스의 밀러 박사 역시 불쾌함과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 하정민 교수와 한국 의료팀의 앞을 거만하게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는 하정민 교수의 땀에 젖은 파란색 수술복 가슴팍을 검지손가락으로 툭툭 신경질적으로 치며 특유의 거만하고 깔보는 억양의 영어로 쏘아붙였죠. 닥터 하, 당신들 한국인들은 도무지 주제 파악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모양이군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데이터 파악조차 안 되십니까? 안에 누워있는 환자는 지금 생존율 22% 미만, 두개골은 3분의 1 이상이 완전히 박살나서 함몰되었고 복강 내 장기 출혈은 지혈제를 들이부어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외과 전문의가 집도하는 수술이 아니라 그저 아직 숨이 조금 붙어있는 시체를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짓거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당신네 한국 의사들이 아무리 국제무대에서 삼류 영웅놀이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도 그렇지. 이 절망적인 통계 데이터를 무시하고 무식하게 칼을 댔다가 테이블 위에서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키면 어쩔 겁니까? 그 끔찍한 국제적 비난과 외교적 단절의 책임을 당신네. 그 이름도 없는 초라한 한국 병원이 감히 다 뒤집었을 수나 있겠습니까? 제발 상황 파악 좀 하시고 헛짓거리 그만둔 채 당신네 나라로 당장 비행기 타고 돌아가시죠. 밀러 박사의 입에서 쏟아진 그 오만한 말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화면 너머로 일본 후생성 장관이 제게 지시했던 내용과 소름 끼치도록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철저하게 승률이 높은 통계와 데이터만을 쫓고 만에 하나 실패했을 때 자신들이 떠안게 될 책임 소지와 평판만을 얄팍하게 따지는 완벽하게 계산된 강대국들의 이기주의였죠. 저는 여유롭게 팔짱을 낀 채 기둥에 기대어 저 무식하게 용감한 한국의 촌뜨기 의사가 세계적인 권위자의 호통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변명하며 뒷걸음질 치는 꼴을 느긋하게 구경하기 위해 짐짓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제 외교관 인생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상식과 강대국으로서의 오만함을 아주 산산이 조각내버리는 평생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경이롭고도 끔찍한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야 말았습니다. 하정민 교수는 밀러 박사가 보란듯이 코앞까지 들이민 영문 통계 차트를 단 한 번 아주 짧게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잘난 78%의 사망 확률이 적힌 차트판을 낚아채어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버린 겁니다. 태블릿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블릿 액정이 박살 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끓어오르던 대기실에 쥐죽은 듯한 짙은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하정민 교수는 비행피로로 붉게 핏발이 선 눈을 번뜩이며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훌쩍 더 큰 미국 주치의에게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천둥처럼 대리석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바위같이 단단한 목소리로 포효하듯 내뱉었습니다. 닥터 밀러, 당신들 그 잘난 서양 의사들 눈에는 저 차가운 수술실 문 너머에 누워있는 게 그저 계산기 두드려서 나온 22%라는 썩어빠진 죽은 숫자 쪼가리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우리 한국 의료진들 눈에는 다릅니다. 당장 숨이 막혀 헐떡거리며 단 1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피를 토하며 애원하고 있는 이제 겨우 14살밖에 안 된 가여운 어린 생명으로 똑똑히 보인단 말입니다. 통계요? 책임 소지요? 우리 의사들이 실패가 두려워서 칼을 안 대고 비겁하게 도망쳐서 저 아이가 100% 확정적으로 죽어버리는 게 더 무겁고 무서운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을 쏟아부어 칼을 대고 살려낼 22%의 신락 같은 희망에 목숨을 거는 게 더 무서운 책임입니까?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하 교수의 묵직한 사자후가 병원 복도를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 자만하던 밀러 박사는 얼굴이 토마토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입술만 달달 떨며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죠. 기둥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 역시 폐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50조 원이 든 서류 가방의 손잡이를 꽉 쥐고 있던 제 손바닥에서는 어느새 차가운 땀이 줄줄 흘러내려 가죽을 적시고 있었죠. 그때 충격에 빠져 굳어있던 왕세자가 비틀거리며 좀비처럼 다가와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하정민 교수의 피 묻은 파란 수술복 바짓가단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하 교수님. 당신네 한국인들은 정말 내 가여운 아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오? 저들이 22%밖에 안 된다고 다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하는데도 당신들은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정민 교수는 피와 눈물 그리고 땀으로 범벅이 된 중동 최고 권력자의 두 손을 수많은 수술로 굳은 살이 베인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부서져라 꽉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외교관의 화려한 미사여구나 제가 쥔 50조 원의 계약서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심장을 후벼 파는 묵직한 진심 한마디를 내뱉었죠. 전하, 저희 한국인들에게 22%의 확률이라는 건 도망치고 포기해야 할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남은 78%의 불가능이라는 기적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의료팀이 저희의 피와 땀과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기어코 채워 넣어야만 하는 간절한 이유인 겁니다. 저희의 칼끝을 믿으십시오. 저 아이 절대 오늘 이 외로운 타국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늘이 버려도 우리가 살려냅니다. 그 폭풍 같은 선언을 끝으로 한국 의료팀은 더 이상 그 어떤 국가적 절차나 왕실의 허례허식, 의전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듯 깔끔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무거운 철제 의료장비 케이스를 번쩍 어깨에 들쳐매고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짐을 풀 시간도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었지만 그들은 마치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돌격 명령을 받은 최정예 특수부 대원들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짙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수술실 문을 박차고 그 지옥불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결연한 등 뒤로 방금 전까지 생명을 수치로 계산하며 포기했던 미국 의사들의 수치심으로 파랗게 질린 얼굴과 이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상황에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린 사우디 왕실 사람들의 경악스러운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수술실의 철문이 닫히고 이내 대기실 위로 수술 중을 알리는 붉은 램프의 핏빛처럼 선명한 불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리석 기둥 뒤에서 그 붉은 불빛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올려다보며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 품에는 여전히 380억 달러 자그마치 5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보장하는 완벽한 계약서가 묵직하게 고이 모셔져 있었죠.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뼛속 깊은 곳까지 사무치게 파고드는 서늘한 공포와 함께 제 30년 외교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패배감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죽음의 문턱으로 뛰어들어간 그 투박하고 촌스러운 한국 의사들의 넓은 등짝 앞에서 제가 그토록 목숨처럼 쥐고 있던 이 화려한 50조 원짜리 서류 가방이 마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구겨진 휴지 조각이나 싸구려 똥유지처럼 한없이 가볍고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돈과 통계 그리고 힘의 논리로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재단하고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저 마츠모토 켄토의 오만방자했던 세상에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대일본 제국의 그 견고한 계산기 위로 대한민국에 미련할 정도의 진심이라는 거대하고도 뜨거운 화산. 폭발 같은 균열이 선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한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켜진 핏빛 램프는 마치 제 심장을 서서히 옥죄어 오는 사형 선고의 카운트다운처럼 그 고요하고 숨막히는 병원 대기실 복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한 세기처럼 느껴지는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처음 1시간, 2시간이 지날 때만 해도 저는 대리석 기둥 뒤에서 여유를 잃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곧 실패를 알리는 사망 선고가 울려 퍼지겠지. 감히 22%라는 과학의 영역을 미개한 정신력 따위로 넘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라며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미국의 밀러 박사 일행 역시 팔짱을 낀 채 이 오만하고 무식한 한국 의사들이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들고 나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그 순간만을 잔뜩 벼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5시간이 지나고 8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 병원 복도의 공기는 기괴할 정도로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이 벼락같이 열릴 때마다 간호사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O형 혈액팩 30개 추가 당장 가져와 를 부르짖으며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피냄새와 뼈를 깎아내는 기계 톱소리가 대기실을 섬뜩하게 울렸죠. 한 번은 심전도 모니터의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심정지 왔습니다. 디파이브릴레이터 200줄 샷 하는 한국 의료진의 다급한 절규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밀러 박사는 거 봐라. 내가 뭘 했냐. 이미 죽은 목숨을 난도질한 거다라며 비열한 냉소를 흘렸고 사우디 왕세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실신할 뻔했었죠.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수술실 안에서는 포기하지 마. 하버드를 나왔든 존스 홉킨스를 나왔든 지금 메스 잡고 있는 건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이야. 내가 살린다고 했잖아. 차지 300줄 샷 하는 하정민 교수의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고 기적처럼 멈췄던 심장 박동기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사투가 무려 1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붉은 태양이 사막의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병원 복도에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숨죽여 수술실 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14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바싹 타들어가는 입술을 물어뜯으며 제 품에 안긴 50조 원짜리 서류 가방이 마치 무거운 납덩이처럼 느껴져 숨을 쉴 수조차 없는 끔찍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도쿄 본성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어떻게 됐나? 한국 놈들이 수술을 실패했나? 빨리 보고하라.
미친 듯이 독촉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전화를 꺼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30년 외교관 인생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저 안에서 끔찍할 정도로 위대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기적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할 것 같았던 14시간 30분의 사투가 끝나고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램프가 틱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느리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짙은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를 뚫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정민 교수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고 경이로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뛰어들어갔던 파란색. 수술복은 온통 왕자의 검붉은 피로 물들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고 14시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메스를 쥐었던 그의 두 손은 경련을 일으킨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의 두 눈은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사막의 태양보다도 더 뜨겁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죠. 대기실에 있던 수십 명의 사우디 왕족들과 미국 의료팀, 그리고 기둥 뒤에 저까지 모두가 숨을 멈추고 그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하 교수가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내리며 거친 숨을 내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세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통역관을 향해 낮고 쉰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파이살 왕자님. 심장 아주 힘차게 잘 뛰고 있습니다. 뇌출혈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살려냈습니다. 그 한마디가 복도를 때리는 순간 믿을 수 없는 폭발적인 감정의 해일이 대기실을 덮쳤습니다. 오 알라시여 하는 탄성과 함께 피도 눈물도 없다던 사우디의 절대 권력자. 빈살만 왕세자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하 교수에게 다가가 피투성이가 된 한국 의사의 두 다리를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슈크란 슈크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네 한국인들이 기어코 내 세상을 구해주었소. 당신들은 신이 내게 보내준 기적이오. 왕세자의 그 뜨거운 오열 앞에서 확률 22%라며 수술을 거부하고 도망치려 했던 존스 홉킨스의 밀러 박사와 미국 의료팀은 사색이 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최첨단 태블릿 PC가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저 동양인들은 도대체 무슨 괴물들이란 말인가. 밀러 박사의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던 천조국의 자존심이 한국의 그 무식할 정도로 숭고한 집념 앞에서 완벽하게 짓밟히고 박살 나버리는 굴욕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굴욕은 비단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품에 안고 있던 50조 원짜리 서류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저는 그것을 주워 담을 힘조차 없었죠. 후배 다나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부축하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공사님, 우리 일본 의료계는 끝났습니다. 수술 성공률 지표 따위에 연연하다가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미국과 함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 완벽하게 한국에게 졌습니다. 닥쳐. 아직 안 졌어. 우리가 왜 져? 저는 다나카의 뺨을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눈부시고 숭고한 기적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인간의 생명마저 저울질하려 했던 제 추악한 계산이 한국의 그 대가 없는 헌신과 진심 앞에 이토록 처참하게 발가벗겨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도망치듯 왕궁병원을 빠져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에 틀어박혀 도쿄 본성과 긴급 화상회의를 연결했을 때 모니터 너머 일본 수뇌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후생성 장관은 어떻게 한국 놈들이 그걸 성공해낼 수가 있느냐? 며 책상을 내리치며 길길이 날뛰었고
외무 대신은 이대로 가다간 사우디의 심장을 한국의 통째로 뺏긴다. 공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우디의 시선을 돈으로 다시 돌려놔라. 라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380억 달러, 50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자본의 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 하나 성공했다고 국가의 거대한 외교 판도가 뒤집힐 리는 없다고 제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세뇌했죠. 사우디가 당장은 한국 의사들에게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겠지만 결국 한 나라를 운영하고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이 아니라 통장에 꽂히는 막대한 오일머니와 첨단 인프라 기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저는 외교관으로서 절대 꺼내서는 안 될 최악의 무리수를 던지기로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50조 원이라는 떡밥에 아주 맹독성 독약을 발라 사우디의 입에 억지로 쑤셔 넣기로 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일본 열도의 오랜 야욕이자 콤플렉스인 독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즉각 사우디 외교부 제1차관과의 단독 긴급 면담을 강행했습니다. 차관님, 왕자님의 기적적인 생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감정은 감정이고 국익은 국익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대일본 제국이 약속한 380억 달러, 한화 50조 원 규모의 비전 2030 경제협력 최종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서명만 하신다면 이 거대한 자본과 기술이 사우디의 사막을 황금으로 뒤덮을 것입니다. 저는 거만하게 소파에 기대어 앉아 서류를 밀어놓으며 속으로 치밀하게 계산해둔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다만 우리 도쿄 본성에서 이 50조 원의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아주 작은 정말 사소한 부대 조건 하나를 추가했습니다.